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김현미 전 장관 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해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직원이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하락으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현미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레미콘 단가 인상 갈등입니다. 레미콘 단가 인상을 두고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 간 갈등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시멘트는 레미콘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해 시멘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경우 레미콘 업체는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최근 3년 새 42% 올랐는데요. 레미콘 업계는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3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또다시 오를 수 있어 레미콘 단가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미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든 상황에서 레미콘 단가마저 인상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레미콘사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 셧다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삼성 명장 만난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명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회사는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차세대 통신기술 R&D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핵심 기술 인재를 챙긴 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명장은 제조 기술, 품질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대 최고 기술 전문가를 가리키는데요. 올해 시무식에서는 2019년 제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인 15명을 명장으로 뽑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명장들이 기술 전문가로 성장해온 과정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보자, 후배들도 잘 키워달라며 재차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5월 문 여는 우주항공청입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둥지를 틀게 될 경남 사천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건설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16일 박안수 경남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청에서 준비단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측은 국무회의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5월 27일이나 29일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외교부, 국방부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우주항공청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정주 여건 개선 관련 조항이 빠진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연구하는 특성상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야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라는 반대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서울광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이병욱 조임교수,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지난 2013년에는 이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줄곧 승인 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승인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또 태도가 바뀐 이유 배경이 무엇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동안 신청서가 접수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결정을 바꿨을까요? 우선 승인의 이유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선언적인 예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편입시켰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데이터를 지켜주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또 한편의 측면에는 또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이 있지 않기 때문에 P2P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제도권에 대한 규칙과 또는 법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TF 승인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열린 ETF가 열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매집이 가능해지고요. 우리나라 말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이제 기관에서 예. 기관이 소위 말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예. 이것을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그게 해봅니다. 가장 큰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 소비자 또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사실 이번 편입되게 된 계기는 사실 SEC가 승인했다기보다는 작년 8월에 이제 법원 판결에 기인한 게 좀 크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그동안 11년 동안에 이게 이제 기각한 명백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를 나눴을 때 증권이면 증권으로 규율을 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증권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 증권이 지켜야 될 모든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가상자산은 그동안에 증권 성격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제 증권이 지켜야 될 게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분리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규율된 시장인 이제 거래소, 장내 거래소에 이제 거래되는 증권하고 달리 얘들은 사설 중개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 투명성이 없다라는 게 그동안에 SEC가 이제 승인을 안 해준 이제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SEC가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선물 ETF는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이제 다른 걸 물고 늘어진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왜 현물을 안 해줬냐를 가지고 이제 법정 다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렇죠. 선물만 이제 해주고 왜 현물 안 해주냐. 차라리 그냥 이거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시장을 분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논리가 있는데 선물은 해주고 왜 이건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그 법원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법원으로 갔는데 이제 SEC 입장에서는 네네. 두 개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다르죠. 근데 법원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SEC가 큰 사유 없이 기각해줬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작년 8월에 났었어요. 아, 그러니까 선물 해준 입장에서는 현물도 안 해줄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그렇게 되겠군요.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예. 게리 겐슬러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시장의 분리 입장에서 봐서는 안 해준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원의 판결을 자기가 이제 뭐 뒤집어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준 걸로 보면 되고요. 그럼 그다음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그다음 다른 코인도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느냐? 뭐 이더리움부터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부터 좀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뭐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 좀 결정적인 트리거가 그렇죠. 됐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봐야죠. 주신 건데 예, 예. 이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등 떠밀려서 승인해 준 건 맞다. 맞다고 맞는데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입장에서 이제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게리 겐슬러 입장도 사실 회의론자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좋은 이제 이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가상자산의 이제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좀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17개 이 운용사가 시시때때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이 조작 가능성, 시장 가격의 조작 가능성과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 공유, 계약을 이제 이 운용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굉장히 거래 당사자만 알게끔 돼 있거든요. 탈중앙화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코인베이스가 거래 내역 그리고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SEC가 가장 우려했던 시장 가격 조작 가능성이 좀 해소되니까 결국 이제 승인해 준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여전히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부증한 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연계 상품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라면서 이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SEC 의장도 이제 사실 비트코인에 국한한 판단일 뿐이지 다른 것들에 대한 영역까지 넓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놨는데 그게 아마 지금 이병욱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다른 어떤 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로 시장에서는 좀 이제 번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데 일종의 선을 그은 듯한 모양새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다른 어떤 이더리움이나 다른 또 비트코인이 아닌 네. 것들에 대한 어떤 승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시장을 보면 ETF 승인이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은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뛰다가 딱 예, 왜냐면 많이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주식하고 똑같이 네.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네네. 이제 현실 현실을 보니까. 실현하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많았게 시키는 돼.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정보가 나왔으니까 예, 예. 결정이 났으니까 모든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 말씀하셨듯이 예. 그 다른 화폐 또는 다른 가상 가상자산에, 자산도 예. 이거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강력한 큰 가상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것도 거기에 펑션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아주 큰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보안성과 확장성이 상당히 큰 이더리움은 NFT 또는 게임 또는 또 다른 가상자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마치 골드라는 느낌, 소위 말해서 금 같은 예. 존재라면 존재라고 우리가 그냥 가칭, 어쌔션을 한다면 예. 두 번째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폼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파생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상품이긴 한데 아까 전에 뭐 두 분 교수님이나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아무래도 선을 그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013년도 경에 막 이제 이슈가 되고 막 됐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하다못해 저희 과에 속해 있는 저희 교수님들도 네네. 야 이거는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이아몬드하고 저는 큐빅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보면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여성분들이 소비자에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요즘 저희 교수님 중에 거시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밸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밸류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옛날에 뭐 금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tangible product,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프로덕트, 네네. 그리고 쓸 수 있는 프로덕트가 기본 베이스가 됐는데 우리가 트러스트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면 결국 그러면 이더리움도 그렇게 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약간 충족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ETF가 승인되면 첫 번째 이더리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 리퀴디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조작 가능성이 좀 없어야 되고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SEC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겁니다. 네. 솔직히 이더리움은 다른 플랫폼에 대한 가스피라는 초과의 네트워크 피가 초과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더 큽니다.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소유하는지 자기 월렛에 갖고 있는 약간 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더리움은 또 다른 가상 자산들을 할 수 있는 ERC20이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다른 가상 자산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커서 아까 전에 소장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입장을 좀 택하지 않을까 좀 약간 저도 약간 그건 우려스럽니다. 뭐 11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비트코인도 네, 11년이 근데 걸렸으니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이 아시다시피 어떠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파생상품은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곡물이나 기름이나. 근데 이것이 밸류 있다. 실제로 선물 같은 경우, 유류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기름을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직접 진짜 유조선을 갖고 와서 기름을 갖고 올 수도 없는 거였고 선물 그 지수를 사듯이 어떠한 밸류에 대해서 SEC가 첫 번째 스텝인데 인정을 했다면 다음 이더리움 다음 스텝은 네. 약간 11년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좀 좁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많고 거기에 또 파생돼 있는 투자한 금액들이 많다고 하면 함부로 크러쉬를 할 수가 없죠. 뭐 다른 분들 의견도 네,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비트코인 승인하기 전에 제가 좀 전수한 것처럼 예. 원래는 이제 이 가격 조작이랑 투명성이 문제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퉈 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계속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가 이제 보완하기도 했고 했지만 결국 이 승인해준 논리는 뭐였는가 하면 선물을 해줬는데 왜 현물을 안 해줬나는 논리를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SEC가 가격 투명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유럽을 이제 총 지배하는 이제 미카라는 새로운 법령이 나왔는데 전체 이제 법령의 핵심은 뭐냐면 이 발행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법인체를 가지고 있느냐와 발행 이제 방식이 특정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누가 발행할지 모르는 형태로 법인도 없는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되지만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코인은 법인이 있어요. 발행자가 있고요. 임의로 발행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정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속성은 완전히 좀 달라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전에는 이더리움도 이제 자급 증명을 할 때는 그나마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죠. 네. 근데 지금 지분 증명을 왔기 때문에 이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EC도 이게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제 형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이면 증권처럼 해서 증권 신고서를 발행하고 증권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근데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증권 시장에 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과연 섞여도 되느냐에 지금 이제 모순적인 모습을 모순적인 모습인데 그러려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특정되지 않은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형태랑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얘가 승인된 이유만으로 다른 게 그대로 승인될 그대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적용됐다고 볼 거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다툼이 시작되겠죠. 예전에 SEC가 했던 투명성이 있느냐, 가격 조작에서 괜찮느냐에 예. 이제 또 다른 싸움이 SEC가 이제 이들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그냥 같아요. 별개라고 완전히 보시는 별개로 봅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예. 이더리움은 뭐 현대차 격이니 왜 이제 비트코인 해주고 이제 투자자들의 논리로는 네네. 그 들어가 있는 코인의 특성을 제외하고도 왜 안 해주냐라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선례를 보면 비트코인도 선물이 2021년 이제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여 흘러서 네. 현물 ETF가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 이더리움도 지금은 지난해 9월부터 사실 선물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제 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리스크 지금 미 SEC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를 충족하게 되면 해줄 거다. 다만 지금 1차로 일단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자산시장뿐 아니라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우려했던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런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좀 단축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다만 지금 보면 7개 이제 뭐 블랙록 피델리티가 이제 현물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1차적인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5월 23일에 SEC가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마 이제 이 비트코인의 이 현물 ETF 승인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처음부터 승인 내주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 단서를 달고 이제 리스크를 이제 많이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네네. 좀 시간이 가면 그래도 이제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상품 출시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 아마 허용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있고 리스크를 어떻게 또 해칭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해주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법 체계랑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못을 받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선물 ETF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시장에서는 좀 왈가왈부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선 저 비트코인 ETF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금융 소비자가 수익도 나고 네. 손실도 나는 형태에서 현물 ETF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뭐 교수님이나 수장님 말씀했던 금융 소비자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금융당국에서. 예,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최우선이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펀드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예, 펀드 사건들이 많아서 이 펀드 사건들이 나기 전에 금융 소비자의 보호의 측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게 금융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물 우선 출시는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선물 ETF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잖아요. 예.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출시되거나 아니면 또한 선물 ETF는 현물 ETF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은 더 안정적이다. 선물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항상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마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번 ETF 승인 이후에 취해질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한 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금융당국은 이것이 지나친 쏠림,
가상자산의 지나친 쏠림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KRX에서 거래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거래소에서 비용이 더 그 거래되는 금액이 더 높았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지나친 쏠림을 항상 금융당국은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STO 같은 경우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같은 경우도 이제 6월에 시작을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을 가지고 하는 게 되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금융소비자한테는. 그러면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건 제가 뭐 경제과라서 생각하는데 그만큼 행동학적으로는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초점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어떠한 레귤레이션을 택하고 어떠한 그 제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금융당국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다 네, 말씀 주셨는데 이병욱 교수님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법원의 판단이 좀 영향력을 네네네. 많이 줬다. 근데 그 당시 법원의 판단은 선물과 현물 간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 형평성을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선물은 되는데 현물은 안 된다고 하니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원의 판단과 이제 규제 당국의 판단은 이제 같을 수는 없을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규제는 당연히 일관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한다는 말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충분히 큰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일관성이 맞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선물과 현물은 엄격하게 보면 크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뭐에서 가장 다른가 하면 그동안에 SEC가 우려했던 게 투명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물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율된 시장에서 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물은 뭐냐면 사설인 중개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투명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죠. 결국에는 이제 법원 판결에서는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물은 ETF에 들어온 만큼 현물을 직접적으로 사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선물은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는 즉각적 영향을 안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들여다보면 이제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큰데 이제 미국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근데 여전히 규제당국 입장이나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크게 다르죠, 두 개는. 현물과 선물은.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이게 이제 일관성을 가지면 좋대. 작은 선물 시장까지 규제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물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현물하고 선물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리스크 측면이 아까 말한 현물의 직접적인 시장을 건드리느냐 또 그 추정하고 있는 지수가 과연 이게 평가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치냐를 봤을 때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이제 낸 지표를 가지고 거래해야 하는 선물 ETF랑 그냥 사설 중개소에서 뭐 시세 조작에 노출된 채로 가격대가 형성된 걸 가지고 추정하는 현물 ETF는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리스크. 결국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지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 투자중개상품 라이선스 밖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기초자산, 그러니까 ETF가 기초자산인 지수를 추종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여기 이제 비트코인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어떤 그런 발언에서 봤을 때 안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은 예. 전혀 이제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냐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가가 다 하고 난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시장법을 얘기하는 건 예. 법령상 비트코인이 지금 자산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수익률에 따라가는 게 상장지수 펀드인데 예. 거긴 뭐 주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품도 아니고 금리, 환율 어느 거에도 해당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해줄 이유가 없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난 2021년부터 사실 독일, 캐나다, 호주에서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라면 온라인으로 사는 게 가능했어요.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미국의 현물지수 상장 펀드가 이제 승인이 돼서 우리도 지금 투자가 가능했구나라는 기대감을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단칼에 이제 잘라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은 앞불사 현물 못하게 하는데 선물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선물까지 중단하려고 하니 선물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법적이고 기준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고 뒷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 앞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선물의 경우에는 기관들의 전유물이에요. 변동폭도 너무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카고 상업거래소라는 제도권 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하에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 당국에, 금융당국 한국에. 그러나 이제 현물은 사설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죠. 누군가가 개인 투자자가 현물 ETF를 사게 되면 자산운용사만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트코인만을 놓고 보면 한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요. 달러 베이스보다도 원화 베이스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못 사게 막아놓으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사설 가상자산 거래소를 떠미는 거예요. 더 리스크가 크고 더 많은 이제 이 굉장히 우리 뭐 테너 루나 사태 때도 봤듯이 네네. 굉장히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이제 더 위험한 리스크한 곳으로 지금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이제 정부도 지금 뉘앙스에 조금 차이는 보이는데 들여다보겠다. 해외 사례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가상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이제 제도적 받침을 해야 돼요. 당장 내년부터 세금은 걷겠다. 근데 이게 투자 자산인지 나 판단은 보류하겠다. 이건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도 아예 기초자산 범죄에 넣어버리면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직까지는 관계당국은 불확실하게 또 그리고 이것이 뭐다라고 아직 정의를 그렇게 확실히 내리지는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그러면 사설 거래소로 떠미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금융당국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겠죠. 이게 편입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안정성에 대해서 더 많이 정부는 금융당국은 더 신경을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회 결정들을 솔직히 국내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미 자산운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회사들은 이제 미래금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에도 많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학습 또는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러 베이스보다 이제 원화 베이스가 큰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상쇄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각하게 이렇게 다양성의 투자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수에 투자하는 네네. 아까 이제 시카고 현물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을 벌지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4조에 아예 특정을 해놨거든요. 뭐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가. 기초자산이 뭔지. 그 특정해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가격 평가가 가능한가가 핵심이에요. 저런 것들이잖아요. 금융투자 상품이라든 그렇죠. 저 네 가지가 그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한 합리적이고 적정 가격을 평가 가능하냐가 저 네 가지인 거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속성을 가졌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 가상자가 붙는 이유는 없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모든 금융의 시발점은 뭐냐면 평가 가능한 어떤 담보물에서 출발해서 다른 파생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코인이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FTX라고 있습니다. 세계 2위, 3위 하던 거래소였죠. 이제 파산했죠. 맞아요. FTX가 파산했던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자체로 발행한 FTT라는 코인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이제 버파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이란 거는 한꺼번에 꺼지는 0이 될 수는 없지만 네네. 가짜 자산은 한꺼번에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걸 담보라고 생각했던 시중은행은 바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쳐버렸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걸 내버려 두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가짜 자산이 담보 역할을 해서 실제 실물 자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과연 얘가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부터 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논해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기초자산으로 편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산 삼성전자의 한 주식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의 60억 분의 1이거든요. 60억 주 정도를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중지되더라도 거래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실물이 남아 있고 나는 실물을 취득한 거예요. 이게 실물 시장에 증권이라는 표창된 거래 시장이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코인 시장은 실물 시장 없이 거래 시장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코인을 산 사람은 거래가 존재를 하면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바로 0이 돼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얼핏 봐서 유사하게 보이지만 코인은 거래가 끊임없이 돼야만 거래 시장에만 존재해서 가격을 서로 떠넘기는 그래서 되파는 시장이고요. 주식 시장은 뭐냐면 실물 시장이 존재를 하고 실물 시장의 거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증권 형태로 표창을 한 다음에 거래 시장으로 도와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거래 시장이 주가 아니라 실물이 주고 거래 시장은 자본 시장으로 도와주는 시장이고 코인은 거래 시장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개가 섞였을 그러면- 때 이거는 네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약간 네. 그 교수님 의견에도 하는데 이제 자본시장법을 계속 거론을 자본시장법이 멘션이 되게 되면 아까 전에 4가지 그 기초자산이 있었잖아요. 예, 예. 기초자산 보시면 그 기초자산의 평가는 누가 결정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잖아요. 예. 중앙이 없고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속한 사람들 또는 속한 플레이어들이, 컴퓨터들이 네. 피어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하고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데 그 4가지 현물을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어떠한 계산식에 저기 보면 신용 위험도도 그 지수로 잡히고 상품으로 잡히는 이유는 네네. 그 지수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정한 소위 말해서 그 그룹에서 정한 제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것도 결국 이것이 맞다라는 컨센서스를 몇몇 사람이 그룹들이 이것을 이론으로 인정하고 학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 솔직히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소위 말해서 그 알트코인 뭐 이런 코인이 아니라 예, 예.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렇게 그런 코인들에 이것을 적용하기는 솔직히 이게 괴리감이 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앙이 없잖아요. 네네. 발행이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책임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고 그 시작이 모든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기초자산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기초자산을 평가한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괴리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맨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도 이것이 전부 다 튤립이라고 표현이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튤립 광풍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네. 튤립 막 네덜란드에서 막 튤립 해가지고 막 이것도 튤립 광풍이라고 했던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몇 년도에냐면 그때 토론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전부 다 허망된 꿈이고 전부 다 없어질 거라고 한 그런 얘기도 연도가 있었죠. 네. 2015년도 그때 16년도 그때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SEC가 기초자산에 대한 이것을 범주로 볼 수밖에 없는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소관에 있는 얘기를 들어다 보면 기존에 있던 기초자산들은 전부 다 발행처가 분명하고 거기에 평가 기준을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자산들은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제가 결국 한마디만 컨센서스가 네. 사람들이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결국 그러면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네. 라고 얘기했던 교수님도 거시 화폐 교수님도 결국엔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있다. 달러도 솔직히 US 달러도 아시다시피 네. 찍어내는 대에 대해서 결국 발행 국가인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트러스트한 거잖아요. 네.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
시장이 형성되는 건요. 네네. 처음에 사적인 이익이 생겨야만 형성이 돼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시장 형성이 안 되겠죠. 사적인 이익이 되면 시장 형성이 됩니다. 이때 국가는 뭘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얘의 규제를 만들어줘야 될지 네네. 얘를 사적 자치로 내버려 둘지 아니면 없애버릴지를 판단해야 돼요. 제도권을 만들지 안 만들지. 그렇죠. 네. 자, 사적 이익이 있는데 국가적인 해악이 되면 도박 같은 거죠. 없애는 겁니다. 근데 사적 이익이 있는데 공적 이익까지 존재를 하면 규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규제는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자, 여기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사람들이 사적 이익이 생기니까 시장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가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비트코인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국가의 이익이 되면 그때 만들어진 게 규제입니다. 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미국이란 국가와 유럽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규제 포획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둔 규제 방임된 상태에서 돈을 습득한 자들이 로비를 통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를 움직여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규제 포획 상태라고 하고요. 네. 특히 미국은 규제 포획 상태가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걔가 정당성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자, 제가 아까 논의하는 건 뭐냐면 현재 규제를 만들지 안 만들지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면 사적인 이익으로 생긴 이 시장이 네. 과연 공적인 사회적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누군가가 증명을 했을 때 그때 규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생겼다가 네. 이게 1대1의 사적 시장이 아닌 다대다의 거래 시장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미 바뀌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걸 없앨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순서가 바뀐 것 뿐이고요. 먼저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규제될 방향을 논하려면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금융업법이 50개가 넘는데 1조의 금융업법의 모든 목적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가상자산법은요. 1조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가 돼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고요. 아무도 이게 사회적 이익이 있다는 거를 입증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기술인의를 논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 이익이 뭔지를 입증해 주시면 돼요. 그거부터 입증을 해야 그러면 된다. 규제를 만들어 주면 되죠. 네, 소장님 말씀도 들을게요. 이게 정확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이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그러면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제도권에서 다 밖에 벌어져야 돼요.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금융당국 정부는 승인할 가상자산이 전무합니다. 가상이라는 건 non-intangible, 안 보이는 거예요. 무형이에요. 네. 실물만 기초자산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존재하고 이제 시장이 존재하고 커가면서 오히려 주식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다른 금융국가에서는 물론 엘살바도르는 국가 통화로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죠.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도 물론 있지만 아예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통용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이걸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게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 유럽이 과연 이걸 기초 자산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불편한 이 시장의 불공정성을 각각의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가면서 이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그 제도권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서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그 위험성, 변동성을 해체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기초자산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만약에 리스크를 해칭한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예. 다음 내년부터 지금 세금을 거두겠다는 네. 게 이걸 지금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으로 기타 소득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소득 이득의 20%를 부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모든 국가들이 걸어왔던 이걸 기초자산으로 넣어서 가상화폐 이 논리가 아니에요. 이 논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확정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참 리스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가 또 화두가 될 거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플레이어들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동반된다면 그거를 다시 또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 말한 대로 그 기초자산은 이것을 과연 늘 수 있을까? 네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좀 불편한 늦었어요. 사실이다. 네.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연구소장님 말씀
소장님은 또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를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네네. 결국 제도권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정착화해야 된다는 이렇게 귀결되는데 솔직히 이게 반반의 의견이잖아요. 그 학계에서 봤을 때는 결국 세상의 파도는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 제도가 먼저인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그 아까 전에 사회 이바지 뭐 저희 학문에는 CSR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국가 경제 하게 이바지 해야 된다. 국가 경제 이바지 하는데 네. 그러면 가장 큰 게 이제 소위 말해 세금이었는데 제가 아이렇게 제가 이제 블록체인 공부한 지 좀 오래됐는데 2017년도에 예. 그 과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비트코인 그 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홀더들은 세금을 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왜 세금을 내겠다고 더 난리였을까요? 왜? 세금을 내면 결국 내 자산을 인정해준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겠다. 인정받겠다. 받고 세금을 싶다. 더 내겠다고 하다못해 한국은행에도 막 전화를 하고 막 거기 사람들이 홀더들이 그래서 세금을 내겠다고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교수님,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조세, 세금, 이제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투명하고 그리고 또 그 거래소에 대한 그 소위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세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여기서 줄어드는 국가 수익도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금융 패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솔직히 블록체인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자기가 인터미디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결국에 패권이 나 같은 인터미디어, 소위 말해서 채권을 이렇게 중개하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못 먹고 살지 그러면서 블록체인 먼저 발전을 하시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빨리빨리 거기서 정착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제도보다 시장이 먼저 앞서간 케이스니까 저희도 지금부터는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 말씀했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들어갈 있을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좀 말씀을 두 가지 주실까요? 측면인데요. 즉 네. 무형자산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용어로 보고요.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작권. 지금 자산이 제가 말한 인정받은 거는 이유다. 자산이 아니라고요. 가짜 자산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장은 주식하고 똑같이 도박이에요. 저희 주식이 도박인 이유는 사행성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형법 246조에 저촉이 돼요. 네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형법 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법화된 도박시장이 주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얘도 주식 도박이긴 맞는데 그러면 얘를 합법화해주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 종합하자면 모든 불로소득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네네. 주식시장은 불로소득 시장이고 도박이지만 자본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0조 2항에 형법 246조 적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조항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도박이기 때문에. 다만 왜 그래야 되는지의 국가적 이익을 찾아서 그렇겠죠. 그걸 이유가 먼저 있어야 논의를 해야 돼요. 다른 걸 논의하기 전에. 그 논의가 먼저 예, 선행돼야 가장 된다.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교수, 이병욱 교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